바쁜 사람들은 뒤에 다 써놓고 나중에 풀어. 이러면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그다음에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 자, 여러분 8번에 우리가 한쪽 반반,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번, 2번, 12번, 4번, 13번에 4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기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우리 몇 쪽을 보냐면 보기 여러분 5쪽을 볼 거야. 5쪽. 자, 여러분 고전 시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새 어떻게 계속 출제하냐면 여러분 현대어플을 다 써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막 고어를 막 엄청 읽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옛날 말을 그래도 거의 한 여러분 20% 30% 정도는 써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시가 어휘를 좀 알고 있으면 해석하기가 그래도 좀 더 수월해지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한자도 안 써줘. 근데 오히려 한자 안 써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 얘들아. 왜냐면 이게 무슨 의미의 단어일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많이 고전시가를 읽어봐야 그래야 이게 무슨 한자가 쓰였을 거라는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가나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가나 모두 조선 후기의 사례부들이 결핍의 상황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래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뭘 찾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 뭘 찾아야 돼? 결핍을 찾아야지, 그치? 자, 그리고 작품에서 재구성된 일상은 대상을 재현하고 작가의 의식을 투영할 거래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재구성된 일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래서 재구성된 일상을 찾기.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가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여러분 1, 2번은 각각 가나에 대해서 다 찾아야 되는 거고 공통점이고, 이 가가 3번을 한번 찾아보자. 가는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들어간대. 그러면 여러분 뭘 찾아야 돼? 공동체 의식을 찾으셔야 돼요. 자, 초현실적인 존재를 화자로 설정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 네 번째 나오네. 화자가 누구다? 초월적 존재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월적 존재 누구 있어? 옥황상제, 시인, 그렇지, 뭐 아니면 몽왕님 이런 사람들, 뭐 염라대왕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대상에 대한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대요. 그럼 다섯 번째 여러분 이것도 표현법이야. 참신한 발상을 찾아야 돼. 이걸 찾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지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 나지문은 개인의 수양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들어간대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수양을 찾아야죠. 어떻게 수양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유배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할 거래. 그럼 자, 화자는 여러분 이 나의 화자는 어떤 일상을 재구성할까요? 버스 소리가 잘 들어. 여러분 이거 뭐야 얘들아? 뭘 찾아야 돼? 재구성된 게 뭘까?
유배왕 상황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서 설명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유배 온 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7번째 여러분 유배를 온 이 생활이 재구성된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때 사고를 확장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작가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줄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작품에서는 여러분 어떤 소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죠.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 이게 주제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얘들아 8가지의 내용을 각각 찾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문을 볼 건데,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기가 하나 더 있지. 4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기가 몇 번 문제도 있어요? 3번 문제도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3번 문제의 문제의 특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여러분 지금 가하고 나중에 누구에 대한 설명이지 얘들아? 나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그러면 나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오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밑줄이 안 쳐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 제대로 된 설명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 작품이 어려우면 여러분 첫 번째 줄 정도는 읽고 지문 읽으셔도 돼요. 왜냐면 자 보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 치정서를 읽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문, 경험, 사유, 의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대. 그러면 이 구조를 지금 다 설명해 준 거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재구성해서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나는 어떤 구성을 찾아주면 되냐면 여러분 의문을 찾을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찾고 어떤 사유를 했는지 찾을게요. 왜냐면 아까도 얘들아 사고에 확장이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의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답이잖아, 그치? 이건 맞는 말을 설명한 거잖아. 여기까지 읽고 이 다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다음에 나지문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여러분 여러 기출 문제들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여러분 보기가 있는 4번 문제만 보고 지문 읽으면 되겠지?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정도까지는 읽고 구조를 파악하고 지문 읽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는 해. 왜냐면 구조를 좀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지문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제일 먼저 착정가. 오늘 제목에 착정가라고 하는 개념 들어갔거든? 혹시 정자가 무슨 정자가 들어갈지 예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정자 글자를 쓰는 경우가 2개가 있어. 나는 여러분 어떤 정에 올라서 여러분 내가 경치를 구경한대. 이때 정자는 무슨 정자를 쓰는 걸까? 정자를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정자. 그 다음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핸드폰에도 있죠. 우물정자, 그치? 2개가 있어. 그럼 고전 시가에서 정자는 여러분 2가지야. 여러분 우물이나 아니면 여러분 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즘은 한자 여러분 안 써준다고 했잖아. 한자를 써줬으면 사실 소재가 뭔지를 바로 알 수 있기는 하거든. 왜냐면 정자랑 여러분 우물정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럼 이렇게 예상하고 지문을 보는 거야. 정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우물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일 첫 번째 가지문을 한번 봐보자. 그대는 속객이라 여러분 그대라는 말을 썼으니까 몇 인칭이에요? 2인칭 썼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가 청자야. 우리 아까 얘들아 화자, 청자. 화자는 초월적 존재로 설정한다고 했었지? 그러면 청자는 속객이래. 여러분 한자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있는 건 써 읽어야 돼. 세속할 때 속자야. 속세할 때 속자야. 객이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속세나그네 이거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 듣는 청자가 그냥 속세사람, 보잘것없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겠니? 왜냐면 나는 초월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때 나가 바로 화자고 화자는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날 내 이름을 너에게 이르려고 하니 너는 내 이름을 모를 거야. 근데 나는 너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게. 그래서 비늘 가진 동물 중에 머리 있는 용일세. 그럼 여기서 화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용이라는 거죠. 오,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 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은 여러분 지금 요거 나왔죠? 화자가 초월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용이 나한테 말 거네. 참신한 발상이지. 그래서 용이 나에게 말하는 참신한 발상으로 작품
제품을 쓰고 있는 거야. 자, 조선이 천명을 받아서 성현이 나셨구나. 그럼 여러분 조선이 얘들아 건국된 게 누구에 의해서 건국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 그러면 여러분 조선 건국이 하늘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무슨 세계관이 가지고 있어야 돼?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진 거야. 그래서 운명에 의해서 여러분 뛰어난 성현이 나셨구나, 태어나셨구나. 삼한을 어루만져서 한양으로 도읍을 하니, 그럼 여러분 삼한을 딱 아우러서 한양을 도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성계죠. 그럼 여기서 성현이 누구예요? 이성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이성계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건 누구에 의해서다? 운명에 의해서다. 그렇지? 하늘에 의해서다. 자, 인물이 번성하고 인가가 가득하구나. 그러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늘의 운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면 나라가 계속 번영을 하는 거죠. 인가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건 나라의 번영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번영은 여러분 누구 덕분이다? 하늘 덕분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이 이론들을 설명을 할 때 대부분 나라를 운영한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이 사람이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게 모두가 하늘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교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된 것도 하늘에 의해서고 고려가 망해서 조선이 들어선 것도 누구 때문인 거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교적인 인식이야. 자, 여러분 영산법 써. 영산법 속에서 옥황상제가 건천문을 여시고 그럼 여러분 옥황상제가 뭘 열었다고 하냐면 건천문을 열었대. 그럼 여러분이 한자를 잘 지금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서 문을 여셨다 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건천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에 문을 열었다는 건 하늘 땅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열린 거야. 이게 얘들아 우주의 개벽이죠. 이 세계의 개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신이 얘들아 이 세계의 개벽을 만들어 주시고 중국 땅을 바라보고 하토를 굽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이제 이런 유교적 인식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화 사상은 여러분 이 아시아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중국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땅 크잖아. 큰 땅을 보고 하토를 보셨대. 하토는 아래 하자를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토는 어느 땅을 얘기하는 걸까요? 중국보다 아래인 땅. 그 아래라는 건 약간 이렇게 서열 말고 좀 작은 땅. 조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옥황상제께서 중국 땅을 보시고 저기 크네? 근데 하토, 조선 땅을 봤더니 너무 조그만 거야. 그래서 조선 땅을 굽어 보시고 한 폭의 조서를 수국에 전달을 해주셨대. 그러니까 조선 땅이 너무 조그맣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서가 그럼 뭔지 알 수 있을까? 옥황상제가 뭘 썼겠죠?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수국. 한자 읽을 수 있죠? 물의 나라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옥황상제께서 여러분 물의 나라에 여러분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게 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임금님이 아침에 이러면 이제 조회를 열거든요. 그러면 그 조회에 얘들아 막 이제 조서를 막 내려줘요. 그럼 조서를 내린다는 건 여러분 신하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옥황상제께서 명령을 하셔서 물의 나라에 그 명령을 전달을 해주셨대. 그러면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얘들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자, 동문 밖의 신리 땅은 청룡 네가 지키고 남문 밖의 신리 땅은 정룡 네가 지키고 서문 밖의 신리 땅은 백룡이 지키고 북문 땅은 흑룡이 지키고 왕성 안 신리 땅은 황룡 네가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조선 땅이 중국에 비해서 너무 조그마하니까 어휴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용들아 니네가 여기를 보살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 나라예요? 옥황상제와 용의 보살핌을 받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지. 조선은 옥황과 용의 보살핌을 받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조선은 여러분 하늘의 운명에 의해서 여러분 번성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옥황상제께서 굽어 살펴주시는 나라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슨 편법이 쓰였는지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 무슨 표현법이 쓰이는 거지? 선생님 딱 A 부분. 청룡, 정룡, 백룡, 홍룡, 황룡. 열거하는 거죠. 반복이어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복도 쓰고 근데 문장 구조 비슷하니까 대꾸라고 봐도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열거라고 봐도 되지. 나열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A는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옥황성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옥황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수국에 있는 용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화자 청자 달라지지. 누가 화자? 옥황이 화자. 누가 청자? 용이 청자. 이렇게. 그래서 우물에 물을 뿜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해줘라. 이게 옥황상제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던 착 정가할 때 정이 무슨 정자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이게 얘들아 중심 소재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용들은 각각 여러분 사대문의 이 우물을 관장하는 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유교적 관습 되게 잘 들어가죠. 여러분 무슨 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색깔이 얘들아 무슨 색으로만 쓰지? 5개의 색으로만 쓰지. 오방색. 그래서 여기 있는 오방색을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방위도 여러분 몇 개의 방위로 나눴지? 방위는 얘들 위치야. 위치. 몇 개로? 5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동서남북 아니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중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완전 유교적 사상과 동양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백룡이라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화자가 누구가 되는 거야? 내가 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백룡이야. 우리는 서쪽 땅을 다스리는 백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서쪽을 주관하여 반송방 노천정계 팔각정 내림백에 자리를 점지해서 300년에 걸쳐 있어서 꼬리를 한번 치면 감천이 솟아나더라. 자, 선생님 위로 조금만 올릴게. 자, 여러분 우리는 백룡이라서요. 반송방 노천정계라고 하는 뜻을 봤더니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서대문 쪽에 있었던 어떤 지명을 얘기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서대문이니까 서쪽 지역 맞네. 그치? 그러면 그 서쪽 지역에 팔각정, 여러분 팔각정은 남산에 있거든. 남산에 있는 정자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거기에 자리를 딱 점지한 다음에 300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꼬리를 한번 치면 우물에서 감천이 올라오더래. 그럼 여러분 이 감천 한자 안 쓰여져 있지만 이때 천자가 무슨 천자인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이건 이제 알아야 돼. 천자가 무슨 천이야? 샘천자야. 그래서 샘이야 샘. 그러면 감은 혹시 무슨 감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달다. 그렇지. 달짝지근한 물을 자기가 꼬리 한번 치면 물이 확 솟아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나 됐을까? 300년 됐어. 맞아. 왜냐면 처음 여러분 조선이 만들어졌을 때 옥황상제가 시켜서 여기 우물을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300년 동안 감천이 솟아날 수 있게 자기가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의 역할 나왔죠? 자, 이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초리우물이라고 부르더래. 그 초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우린 대략적인 느낌은 알지. 누가 주관하는 우물? 백룡이 주관하는 우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여러분 자 그러나란 말이 나오면 이제 역접의 말이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나 수근 여러분 한자 그대로 읽어야 돼. 수근 물에 뿌리, 그치? 물의 뿌리라고 해도 되고 근원이라고 해도 되죠. 물의 근원은 무한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물은 한정되어 있고 먹을 사람도 많아졌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나타나네. 뭐가 부족해지는 거야? 물이 부족하는 거야. 물의 근원은 정해져 있고 먹을 사람은 너무 많아.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결핍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 부족이에요. 그럼 항상 고기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돼. 그래서 물 부족이 일어났고, 자, 물 부족이 왜 일어나냐면 아침, 저녁, 새벽, 밤중에 사람들이 계속 떠다 먹어. 이 우물에서. 재상의 집에서도 떠먹고 선비, 무반, 한량의 집에서도 계속 떠먹어. 그리고 국수집에서도 팥죽집에서도 떡집에서도 옆집에서도 계속 물을 갖다 써. 그리고
통일옷에 물동이옷에 통으로 가져가고 물동이로 가져가. 그래서 장군이야 항아리야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들아 물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B 부분은 여러분 무슨 표현법 썼는지 알 수 있을까 얘들아? 무슨 표현법 썼을까? 우선 열거.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이야 누구의 집 집 이거 다 뭐예요? 반복 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열거랑 반복을 사용을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왜 물이 부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뭘 제시한 거야? 원인. 그렇지. 그래서 이건 결핍의 원인, 물 부족의 원인을 제시한다. 이렇게 딱 B를 딱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이러면 깊고 푸고 이 우물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두레박도 빠지게 되고 쪽박도 깨지고요. 근데 이러면 두레박하고 쪽박은 물을 깃는 도구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부서져 버린 거야. 그리고 아이고야 사람 죽네. 싸움으로 시끌벅적하고 워그적 휩쓸려 붐비는 게 더 심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A, B, C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내용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묶을 수 있어?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물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흉내를 내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흉내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표현법 썼는지 한번 얘기해봐. 얘들아, 선생님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에 이 부분은 무슨 표현법 썼을까? 우선 뭐도 빠지고 뭐도 깨지고 됐고, 그렇지? 그 다음에 워그적이 뭐예요? 음성상징어 쓴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거야. 자, 이제 C도 묶어서 한번 정리해보자. 쌀을 씻고 파릇을 간다 하더라도 물 없이 밥이 되겠는가? 미역과 찐 다시마는 바리바리 쌓여있고 채소와 대학 꾸러미는 아무리 쌓여있다 하더라도 이 물이 없으면 국이 어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쌀, 파, 곡식 다 있어요.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새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있어요. 재료 다 있어요. 근데 밥하고 국을 못 만들어요.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핍으로 있어서 이러면 자 식료품들은 있죠. 이러면 식료품은 있지만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음식 즉 밥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얘들아 무슨 표현법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법이 쓰였을까? 우선 선생님 다 동그란 표시해놨어. 식료품들을 열거.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팥을 간들이라는 표현 썼거든. 뭐뭐 한들. 이게 얘들아 만약에 옛날 말이기도 하고 지금도 쓰기도 하지만 이걸 좀 풀어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아무리 팥을 간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다 가정의 방식들 좀 쓰고 있는 거거든. 가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바리바리도 음성상징어야. 그치? 자, 제일 마지막 국이 어찌 되겠는가? 질문했는데 답이 나오죠? 그럼 뭘 쓰고 있어요? 서리법을 써야죠. 그쵸? 이렇게 한번. 자, 이러면 A, B, C, D가 무슨 문제로 나올지 보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이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표현법도 생각하고 이 내용을 묶어서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서문 밖에 천만 집이 이러면 선생님이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다 100, 1000, 만 숫자가 쓰이면 그 숫자 고지고대로 다 읽으라고 했어. 얘들아 어떻게 읽으라고 했더라? 많이. 그렇지. 그러면 서대문 밖에 있는 많은 집들이, 백성들의 집들이 뭐 하냐면 물싸움이 너무 심해지더라. 그러니까 이러면 물이 없으니까 안 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싸우더라. 근데 그대는 슬기로워서 여인 중에서도 고거리더라. 이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 맨 첫 번째 그대가 여러분 누구였어요? 속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속객은 너는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자긴 초월적 사람이고 너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근데 너는 그래도 그 인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다? 슬기로운 여자구나. 그럼 여기서 청자는 여러분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냐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때 여성을 뭐라고 하냐? 넌 호걸이다. 칭찬을 해주는 거야. 자,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새물을 얻지 못할 수 있겠니? 그러면 새물을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여자가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는 여러분 위에 있었던 여러분 우물에서 물부족 사태를 뭐 하는 사람인 거야, 얘들아? 해결하는 사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용이 뭐 해주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오, 너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위로 올릴게. 위로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가자. 그래서 오른손에는 자를 들고 뒷돌로 들어가서 지맥을 헤아리고 이러면 우리 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맥 이런 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 지맥 땅의 맥을 여러분 찾기 시작을 하고 사방을 둘러 모아서 여종에게 분부하되 이곳을 파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자, D는 여러분 여자가 뭐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물을 파는 과정을 설명해. 그렇지?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여성이 우물을 과정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만 위해서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걸까요? 우물은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지? 다 같이 쓰는 거잖아. 여기서 그럼 우리 보기 내용 빨리 하나 연결해보자.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우물을 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행동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작가가 재구성해서 참신한 발상을 쓰고 있는 것도 작가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대부였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성이 극진하니 누구의 정성이? 이 여자의 정성이 너 너무 대단하니까 내가 감동해서 넓은 바다에 쌓인 물을 머금어서 너를 위해서 뿜어주니 그대네 부창 아래에 감로수가 절로 난다. 그럼 여러분 자기는 이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용이니까 자기가 얘들아 이 여자를 위해서 그 우물에 뭘 뿜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을 뿜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감로수는 여러분 수가 물 숫자를 얘기하겠지? 그럼 여러분 이 감자도 아까 똑같이 감천이랑 똑같은 말이야. 달짝지근한 물을 내가 주겠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의 결과예요? 여자의 정성에 감동한 용의 한 결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성이 한 행위의 결과인 거야. 여성이 한 행위의 결과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결과는 사실은 용이 했다라기보단 여러분 용은 이 여자의 행위에 사실은 보답을 해준 거거든. 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보답의 결과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지문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한자가 거의 안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쓰였을지 계속 유추하면서 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수능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연습을 계속 시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나왔다 아까 삼천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의에다 우물하고 정자가 있다라는 뜻, 그 다음에 여러분 감이 뭐 달짝지근하다 뭐 이런 의미들로 쓰이고 있는 것들은 좀 기억할 필요는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가지문에 대한 문제만 오늘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자, 이러면 우리 뒤에 넘어가서 1번을 볼게요. 이러면 1번, 이러면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맞아. 왜냐면 아까 막 싸우는 장면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수선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더 맞네. 자, 이러면 구체적 수치를 사용을 한대요. 여기 여러분 수치가 나왔어요. 300년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대상의 어떤 정도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 자, 대꾸 사용해야 안 해요? 대꾸 사용하죠. 그게 아니라 긴장감을 유발을 시켜요. 그건 아니죠. 계속 그냥 여러분 열거를 하고 여러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뿐이었거든. 이건 아니지. 자, 의문영어미 활용을 한대. 여러분 의문영어미 사용했어요?
이런 의문영어미 사용해요.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당연하대요. 이러면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의문영어미가 얘들아 어디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의문영어미 얘들아 어느 부분에 있었냐면 여러분 이쪽 맨 마지막 줄에도 있었고요. 세모를 어찌 못하겠니? 할 수 있어. 새로운 해결책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줄에서 이쪽 맨 마지막 줄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오면 국이 어찌 되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도 썼거든. 그럼 여러분 국이 될 수 없죠. 물이 없으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의문영어미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무슨 걸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서리법 찾으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 들어갔을까 얘들아? 여기 계절적 배경 있어? 없었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나지문에서 몇 번만 확인하면 돼요? 1번, 4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뒷부분에 2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은 여러분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 여러분 한번 얼른 한번 풀어볼까? 어렵진 않지만 한번 풀어보자. 볼까? 이러면 A 부분은 조서라는 형식을 빌려서 옥황상제가 말한 걸 그대로 인용을 해온 거잖아. 그래서 백성에 대한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더라. 그래서 아까 천명이랑 옥황상제의 뜻 다 연결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B에 우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해서 우물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망을 비판한다. 그러면 독점한다라고 하는 물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건 B하고 C 사이에 있었던 행위지. 나 B는 물이 많이 쓰이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거를 한 거잖아. 들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물을 여러분 사용하려는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그리고 우물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망도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자, 3번. 식생활과 관련된 소지 들어갔던 거 맞지? 아까 식료품이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면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물의 중요성 필요해. 왜? 물이 없으면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지금 이거 맞는 거네. 자, 여성의 주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물을 찾는 과정, 우리 다 정리했던 내용이네. 자, 신의 힘이라고 하는 환상적 소입을 드러내죠. 그래서 용이 꼬리를 한번 탁 치니까 감로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도입해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난 배경 드러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나지문을 한번 봐볼까 얘들아? 우리 3조 치정설. 자, 이러면 풍속 중에 청명일에 우물을 쳐낸다라고 하는 글이 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 청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거든? 혹시 청명이란 말 들어봤을까? 하늘이 청명하다 말고 이러면 우리 절기 중에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뭐지 근데? 24개의 얘들아 그 어떤 날씨와 아니면 여러분 농사 짓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랑 관련된 여러분 이제 우리 옛날 음력에서 세던 여러분 어떤 행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각 달마다 그 절기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
두 개씩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가 4월에 있는 여러분 절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4월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항상 있거든요. 원래는 4월 4일에 청명일이었어요. 그러면 청명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여러분 이제 겨울까지는 여러분 겨울은 여러분 이제 바람도 많이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도 비도 좀 많이 내려서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겨울에 완전 새파랗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우리 지금 봄 봐봐. 봄에 오늘은 날씨가 좀 얘들아 꾸주중 얘들아 우중충하지만 이러면 어저께 날씨 너무 좋았죠. 이런 식으로 날씨가 좋은 게 봄이 엄청 많아져요. 봄에. 그러면 이 날씨가 맑아지면서 하늘이 쫙 개이는 날이 이 청명날부터예요. 4월 4일부터. 그러면 여러분 이 4월 4일은 날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날씨가 개는 여러분 날이니까 우물을 쳐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래. 그래서 문서에서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글자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운서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 운서? 여러분 이 운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분 자 혹시 옥편이란 말 들어봤어? 옥편? 옥편이 뭐야? 옥편 한자 사전을 옥편이라고 해. 한자의 뜻이 적혀져 있는 글. 그래서 그 옥편을 여러분 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자 사전 같은 뭐야? 그러면 한자 사전에서 여러분 도자를 찾아봤는데 이 단어가 없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래서 화자는 씻어서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어떤 문맥적인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의문이 남았지만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얘들아 이 글은 4개의 구성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했죠. 여러분 뭐가 들어간다고 얘들아? 의문, 경험, 사유, 의지. 그럼 뭐가 나왔어? 의문이 나온 거야. 맞아. 그럼 여러분 여기 부분이 바로 의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의문이야. 의문. 자, 바닷가에 와서 거처를 3번이나 옮겼다. 그럼 여러분 화자가 아까 무슨 생활을 했다고 했지? 유배. 그렇지. 그럼 유배를 와서 거처를 몇 번이나 옮겼던 거예요? 3번을 옮긴 거예요. 그러면 사실 넉넉한 집안으로 옮겼을까요? 아니 되게 열악한 환경으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유배지에서의 경험인 거야. 자, 중량. 다음. 그곳의 땅은 원래 낮아서 매우 습한데 내가 거처한 마지막 집은 더 심했대요. 다른 집보다 좋은 점은 우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옮긴 3번째 집에 단점도 있었지만 뭐도 있다? 장점도 있다는 거야. 우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우물이 이 운항 동남쪽에 있었는데 지세가 낮은 중에서도 제일 낮은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물 겸 연못에 부들과 피도 자랐고요. 근데 또 그 옆에 마구간에 소와 말을 길러요. 근데 여러분 우물은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물을 퍼내는 거지? 땅에서 물을 퍼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옆에 마구간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마구간에 있는 소와 말의 그 걸음이다. 그 똥오줌들 이게 어디로 가? 다 땅으로 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또 지대가 어떻다고? 제일 낮은 지대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것들 다 흘러 들어와서 이 우물 속에 얘들아 다 섞이는 거야. 그럼 이 우물이 얘들아 있어도 좋긴 하지만 우물에 있는 물이 어떤 상태일까? 더러워. 여러분 결핍이 나오네. 물이 깨끗한 물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아까 이거 1번 결핍. 여러분 깨끗한 물이 없고 더러운 물이 모이는 우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 모두 다 꺼리는 것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지대도 낮죠. 그 다음에 얘들아 옆에 마구간이 있죠. 그 다음에 얘들아 안 좋은 것들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 집을 옮기자마자 종에게 그릇을 도르래에 묶어서 물을 깊게 해서 우물을 쳐냈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거야? 우물을 깨끗이 해보려고 이런 우물에 있는 물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쳐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알겠지? 씻어서 깨끗이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마침 겨울이라서 힘도 적게 쓰고 효과는 매우 컸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제 겨울은요 대부분 물들이 어떤 상태죠? 여러분 이 제주도랑 다르게 육지는 대부분 다 얼어요. 그러니까 강물도
다 얼어 있을 거고 물들이 다 땅에서도 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은 주제까지 그 더러운 물들이 많이 안 흘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쳐내면 여기가 그래도 좀 물이 좀 정화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봄이 지나고 또 우물을 쳐냈는데 아까 얘가 천명일이 무슨 계절이었지? 봄이었지.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여러분 우물을 또 쳐낸 거예요. 쳐냈더니 그릇이 우물 안에 물에 닿으니 그 깊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거의 2길 정도였다. 그러니까 깊이가 어떻다? 여러분 깊었다. 이런 의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깨끗이 쳐내도 물은 맑아지지 않고 쳐내기 전이랑 똑같았대. 왜냐면 봄이 되니까 물이 얘들 다 어때? 이제 녹아버렸잖아. 물이 얼었던 물이 녹으면서 물이 얘들 아래로 다 흘러. 아래로 흐르면서 계속 더러운 물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전혀 깨끗해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물의 성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얘들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해 기본적으로. 근데 물의 본성 때문에 더러운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물의 맑고 탁함과 많고 적음은 땅의 높낮이와 춥고 더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자가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얘들아 자기의 우물이 이렇게 더러운 이유는 물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주변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물의 깨끗함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다시 본성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이러면 이건 주변 환경 때문인 거지. 높낮이, 마구간, 이런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따뜻한 계절. 응? 자, 그래서 소동파가 새 집을 지으면서 사신척이나 파고서야 물을 얻은 일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이러면 소동파보다 자기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해. 왜? 자기는 2길 길이만 깨끗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동파랑 자기랑 뭘 하고 있어 얘들아? 비교를 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약간 어떤 성격인지 알겠다. 지금 더러워서 좌절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낙천적이죠. 응?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 뭔가 문제점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괜찮아. 한번 더 파지 뭐. 아니면 더 깨끗하게 쳐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2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경험이죠. 내가 이 물을 쳐낸 경험이죠. 그래서 2번째 문단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경험이야, 경험. 자, 근데 왜 물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을까 아니라 물의 본성. 아까 보기 나왔던 거랑 연결시켜봐. 왜 물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까? 인간의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려고 자기가 경험한 여러분 이 물의 본성을 사람의 본성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날까? 물이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적용할 거니까 사고가 확정돼야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다음 부분이 사유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3번째 문단 봐봐. 사람에게도 어찌 본성이 없겠는가? 이렇게 사람에 적용을 하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사고가 확장이 되고 여기가 사유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사용된 표현법을 생각을 해볼 거야. 여러분 서술 방식을 생각해 볼 거거든요. 서술 방식. 물의 본성도 이러니까 사람의 본성도 같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추론 방식이 뭐예요? 유추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추의 방식을 쓰는 거예요. 얘가 이러니까 얘도 이렇다 라고 해서. 자, 그래서 또한 여러분 이 우물이 낮은 곳에 있는 거와도 기질부터 기질에 얽매이고 욕망에 빠질 뿐이니 또한 이 우물이 낮은 곳에 있는 거와 똑같다. 맑고 쾌활한 본성은 비록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맑게 다스리는 노력 또한 현명한 스승과 어진 벗이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맑고 쾌활한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았대요. 그러면 이 사대부는 여러분 무슨 설을 믿고 있는 걸까? 성설을 믿어. 맞아. 유교에는 공자님이 자기는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도 유교에서 공자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 맹자도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사대부들은 대부분 성선설을 믿죠.
그러면 이 성선설을 갖고 있어도 화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중요하다? 훌륭한 스승과 현명한 벗을 만나는 게 중요하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두 번째 문단이랑 연결시켜봐. 뭐랑 똑같은 말일까? 두 글자. 주변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게 주어진 환경이죠. 아무리 본성이 깨끗해도 얘들아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같이 더럽게 어울리는 거야. 아무리 본성이 정말 본성이 깨끗하면 그 본성을 잘 기를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해서 내가 성선설을 계속 길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도 여러분 물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물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했었지? 환경 때문이라고 했지. 똑같이 유추를 했으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 성현이 이르지 않았는가? 성현이 말을 했대. 그럼 여러분 여기 따옴표는 성현의 말을 뭐 해온 거야? 인용해 온 거죠. 그쵸? 자, 생각하는 것은 슬기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사람이 성현이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생각하기를 우물을 쳐내듯이 한다면 그러면 잡으세요. 이렇게 인용한 말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뒷받침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기를 뭐 하듯이 해야 된다? 우물 쳐대듯이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는 흐린 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선 비유했지만 흐린 물은 여러분 내 생각에 얘기한다면 무슨 생각을 얘기하는 걸까? 뭔가 옳지 않고 뭔가 더러운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옳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도록 끌어올리면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끌어올리면 계속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차츰 여러분 맑은 물이 나오게 될 거래. 그러면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생각에 빗대면 여러분 뭐라고 보면 될까? 옳은 생각, 올바른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물이랑 여러분 우물 쳐내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랑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 생각하기를 우물 쳐내듯이 한다고 했으니까 원관념들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자, 사람의 생각도 처음에는 혼탁할 수 있어. 더러운 생각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오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명쾌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도 무슨 여러분 서술 방식을 쓰고 있어 얘들아? 우물을 계속 쳐내듯이 물이 얘들아 쳐내면 쳐낼수록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생각할수록 옳은 생각으로 바뀐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유추를 쓰는 거지. 계속 유추를 써요. 자, 그래서 이 물도 처음에는 흐린 물이 나오더라도 계속 쳐내면 맑은 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겠지. 얘들아 맑은 물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또한 이는 사람이 학문하는 것과 같으니. 그럼 또 여기도 얘기해. 그럼 이렇게 우물을 계속 쳐내면 맑은 물이 나오듯이 사람이 학문하는 것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물 쳐내는 걸 여러분 또 뭐에다 적용하냐면 사람이 학문하는 것에 적용을 하네. 여기도 뭘 쓰는 거야? 유추. 자, 근데 여러분 이 유추의 방식을 쓰기 위해서 계속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뭐 하는 거와 같다. 여기도 유추를 썼는데 뭐뭐 하듯 여기도 유추를 쓰는데 여러분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실 같다나 뭐뭐 하듯은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지? 지규법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유추는 빗대어서 쓰는 표현이에요. 비유법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추는 비유법이랑 같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생각하면 귀신이라도 통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르는 세상에 통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의문형을 사용해서 뭐 하고 있냐면 당연히 여러분 통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여러분 물을 쳐내면 무슨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맑은 물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1번 문제에 1번, 4번 고민할 거였거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답은 몇 번 돼야 될까? 4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상유였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볼게 얘들아. 내가 오늘 우물 쳐낸 일을 한번 보고 생각을 많이 해서 성인이 되는 노력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에 노비에게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려서 마시게 했고 항상
항상 노력하고 경계하는 뜻을 마음에 품어서 인당 청명이를 기다려 다시 또 우물을 쳐내고 우물을 쳐내겠다. 그러면 뭐뭐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마지막 구성 뭐가 들어가야 돼? 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이 의지 부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개인의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수양.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공부해야겠다. 응? 그리고 6에 와서 자신이 얘들아 그 경험한 거를 어떻게 재구성했어? 이게 재구성이야. 응?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에서 설명했지. 인간의 본성은 깨끗한데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번, 4번 문제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숙제로 풀어볼까요?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뒤에 있는 질문 한번 가볼 거야. 자, 보자. 여러분 10쪽에 있는 기문학 지문을 보시면 인문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이제 개념을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간단하게 봤지만 저번 지문은 여러분 사실 이제 비교하고 우리가 이제 글의 문장이 간단하니까 그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이건 비밀이고 이건 특성이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지문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를 이제 볼 거냐면 이 문제는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그 문장의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들을 계속 찾으면서 글을 읽는 여러분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해 볼 거야. 자, 우선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여러분이 아는 개념 나왔지? 뭐가 나왔어? 은유. 은유 몰라 얘들아? 다 알지? 저희가 은유 알지? 그러면 여러분 빨리 은유를 생각하면 A는 B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비유법이잖아요. 그러면 학문적 정의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은유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시의 학문에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문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야. 제일 처음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은유가 무슨 개념이지? 문학적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은유는 낯선 이름들의 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낯선 이름들의 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유에다가 적용을 해봐.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을 때 은유법 선생님 썼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왜 호수에다 비유하지? 그럼 이 호수가 바로 뭐라고 보면 돼 얘들아? 낯선 이름들로 뭘 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전이를 시키는 거야. 이미지를.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 은유의 개념이라는 거죠. 은유의 문학적 개념. 자,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대상이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예를 들어서 수풀은 붉은 비다. 예를 들어서 출세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들어가 있는 고전 시가에 들어가 있는 은유법이거든. 자, 여기서 은유법 원관념 빨리 생각해봐. 원관념이 뭐야? 근데 왜 붉은색이 되어 있을까? 수풀인데. 그러면 근데 앞에 힌트를 하나 더 줄게. 꽃피는 춘 3월에 이 힌트를 줄게. 그러면 원관념이 뭘까요? 꽃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숲풀 속에 피어난 꽃을 붉은색 이거야. 그러면 얘의 원관념은 여러분 붉은 꽃이야. 붉은 꽃. 숲풀 속에 있는 붉은 꽃. 그러면 그 붉은 꽃을 여러분 뭐에다 비유를 한 거야? 붉은 비단에다 비유를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대상의 이름 붉은 꽃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낯선 이름 비단에다가 붉은 비단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게 문학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20세기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그러면 여러분 자 아르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나왔고 블루멘베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이론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줘야겠지. 자, 이 사람은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은유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은유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유를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나 보다. 자, 근데 철학적 사유를
개진한데 이러면 개진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개진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가 앞으로 나아가다 할 때 진짜거든? 그럼 여러분 개는 개척하다 할 때 개자야. 그러면 개진이라는 뜻이 뭐야? 개척하면서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은유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철학적 사유를 여러분 개척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서 연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통해 철학과 과학과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 과학도 은유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신화도 여러분 그 다음에 철학도 모두 다 은유로 파악해 보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는 은유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은유란 이러면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면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 자,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상이라고 주장을 한대. 그러면 이 상이 무슨 상자야? 우리 얘들아 평상화할 때 상자이기도 하고요. 심상할 때 상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심상이 뭐지? 심상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해? 이미지. 그치? 이미지야 이미지.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창조해낸 이미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은유는 단순히 문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러면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랑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이런 뭐 한 거? 이미지로 만들어낸 거라고 설명을 해. 그래서 인간의 삶을 뭐 하려고 했대더라? 방식을 읽어내 보려고 했대. 그럼 이건 은유학을 연구한 뭐가 되는 거지? 연구 목적이죠. 그러면 이게 연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다음에 나올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은유학이 이 사람이 어디에 적용했는지랑 그 다음에 은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고3 선생님이 지금 수능 특강에 있던 질문을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지금 1분단에서 여러분 지금 모르는 단어들 좀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이제 고3 되기 전까지는 알아야 되는 단어들. 응? 알겠지? 개진, 여러분 아까 상,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을 봐봐.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여러분 여기서 종래가 뭐예요? 기존의. 기존. 그러면 기존의 여러분 철학은 그러면 기존 철학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전통 철학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면 전통 철학에서는 은유를 여러분 지금 해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고 주장을 했대.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강화한 거야? 전통 철학이 은유의 중요성을 강화했다고 블루멘베르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째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법이 있대요. 그러면 전통 철학에서는 첫 번째 은유는 어떤 철학이 있다? 수사법으로서의 은유가 있다라는 거야. 수사법으로서의 은유. 근데 여러분 수사법이 뭐야? 꾸미는 거. 그치? 그 꾸미는 게 얘들아 우리 문학에서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그러면 표현법으로서의 은유는 아까 1문단에서 나왔던 여러분 무슨 개념이야? 문학적 개념이지. 그치? 문학에서 쓰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얘는 단순한 여러분 어떤 표현법으로서 누굴 꾸며주고 누굴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블루멘베르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통 철학자들이 얘들아 이 수사법으로 은유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뭘 강화했다? 중요성을 강화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더더기라고 여러분 전통 철학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네 이거 중요한데 너네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비판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법도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은유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명확한 개념의 인식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추측의 표현이 들어가는 은유법이에요. 그럼 1번하고 2번의 차이점 찾을 수 있을까 얘들아? 1번, 2번의 차이점.
자 봐. 1번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뭐에 대한 표현이래?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래.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에만 은유법을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만 써? 여러분 어디에 써?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하는 데에서만 이 은유법을 쓴대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은유법의 차이점은 여러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쓸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명료한 사실에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유법은 여러분 명확하지 않은 이 사실에만 여러분 은유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어차피 그냥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명확한 사실이니까. 근데 얘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추측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선생님 위로 올리자.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럼 자 여기 다시 개념이 여러분 형성되기 이전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피로악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대요. 전통 철학에서 은유법은.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발달해서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은유법은 어떻다고 생각하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 이거를 여러분 표현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피로악 같은 존재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은유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떨 때는 은유법을 안 써도 되냐고 생각하냐면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안 써도 된대요. 그러면 너무 얘들아 막 꾸며서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무슨 개념이야? 명확한 개념이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개념이라고 바꿔주면 돼. 그러면 명확한 개념을 찾으면 그러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명확한 사실을 찾아내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은유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는 여러분 명료한 사실의 은유법을 쓰니까 아예 처음부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군더더기.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야 돼. 왜?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되면 굳이 은유법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은유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 내 마음은 아주 깊고 넓어.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선생님 비유를 쓰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기억이죠. 왜냐면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깊이인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넓은지도 모르겠어. 그 상태일 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하는 이 은유법은 뭘로 쓴 거야? 니은으로 쓴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다시.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필요 없다고 하고 여기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전통 철학은 은유를 계속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런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간주를 한대. 누가? 이건 누구의 주장이야? 전통 철학. 그러면 여러분 얘는 전통 철학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장하는지 봐야 돼. 왜 이게 전통 철학이냐면 이런 관점이면 바로 앞에 관점이잖아. 그러면 앞에 관점은 기억과 니은의 관점은 전통 철학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철학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은유법은 모두 다 뭘로 바꾸자? 이러면 개념적인 용어로 바꾸자. 이게 전통 철학의 입장이야. 그러면 아까 얘들아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우울하고 뭔가 얘들아 막 슬픈 감정이 너무 깊은 것 같아. 너무 깊어서 그러면 내 마음을 호수다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 그럼 이 경우는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서 그걸 얘들아 깊은 호수에 빗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 개념적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용어로? 심리학적 용어로. 혹은 과학의 의학 용어들 있잖아. 여러분 정신철학과에서 얘기하는 의학 용어들 있잖아. 그런 용어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자,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이러면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라는 건 아까 위에 나왔던 무슨 은유를 얘기하는 거야?
1번이지 선생님 얘기한 거. 그치? 그러면 1번의 의미이거나 아니면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도 있대. 개념으로 아직 환원이 안 된 게 여러분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 그럼 이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이 잉여는 2번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말을 얘들아 바꿔요. 이게 1번인지 2번인지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럼 여러분 블루멘베르크는 종래의 이 이론을 완전 거부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기는 해. 여러분 받아들이기는 해. 그럼 뭘 받아들이냐면 1번의 은유가 있다라는 거 받아들여 2번의 은유가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보면서 이런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부른대요. 그럼 이 절대적 은유는 세 번째 은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은유는 여러분 1번, 2번, 3번의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얘는 불명확했던 애들이 나중에 뭘로 바뀔 수 있는 개념이지?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 개념이지? 근데 얘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여러분 불명확한 개념에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블루멘베르크는 은유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보자. 이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그러면 이제 얘들아 이 3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자,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러면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게 아까 위에서 누구였지? 아직 개념적 사고에 도달하지 못한 거 2번이지 2번 같은 은유가 아니라 오히려 개념의 사고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은유이고 세계의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1문단에서 블루멘베르크가 은유를 설명했던 개념 한번 다시 보세요. 블루멘베르크가 은유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인간의 세계 혹은 인간의 자기 실존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미지, 상황, 그치? 그러면 여기도 세계의 본질이나 이런 삶의 지향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 그럼 이 질문들은 여러분 대답을 내릴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뭐예요? 인간이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사회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는 뭐죠? 여러분 이거 아주 2000년 전에 철학자들도 생각했던 거야. 근데 이거 대답이 있어 없어? 이거 대답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여러분 질문들이 있지. 이 질문이 바로 뭐야? 명확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굴 활용해서? 은유를 활용해서 대답을 해보자 라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대. 그럼 자,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성으로 판단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야? 이 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념들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게 예시가 뭐 나왔어? 세상의 본질, 인간의 실존. 자, 규정적 해답을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가 없대. 이것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 뭐야 얘들아? 이거랑 다 똑같은 말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성한대. 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뭘로 표현한대 얘들아? 이미지. 이게 누구야? 이게 삶. 아까 1문단에 나왔던 삶. 만약에 여러분 1문단을 그냥 놓치고 있으면 1문단이랑 3문단 연결할 수 없어요. 1문단, 3문단 계속 연결하셔야 돼요. 자, 상호로 세계에서 표현해서 우리 세계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시가 나오네. 그럼 여러분 예시는 무시할 게 아니야. 여러분 예시는 여러분 그 보기 문제, 추론하는 문제 나오죠. 그러면 그 추론하는 문제들이 바로 예시를 준 다음에 여러분한테 적용해 보라는 거거든. 여기서 적용하는 연습 해봐야 돼. 자, 개념을 여기다 적용해 보자.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등의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지금 누구예요? 이에서 이성.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 얘는 그 직접적으로 나왔잖아 얘들아.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이게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고 이게 얘들아 이거 아니지. 왜냐면 삶의 지향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표현했어? 이미지.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걸 어떤 이미지로 표현했어? 항해로 표현하죠. 바다를 나가는 거.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은 말이냐면 이 이미지랑 똑같은 말. 항해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실존은 여러분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항해, 바다로 나가는 것으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망망대해에서도 난파도 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실존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를 그냥 눈으로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위에 나온 개념이랑 계속 다 매칭을 시켜야 돼. 여러분 똑같은 말 찾아야 돼 얘들아. 그래야 또 다른 예시가 나왔을 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네 번째 문장 할게. 또한 자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의 행위와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앞에서는 여러분 은유의 개념을 좀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은유의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기능. 이 절대적 은유를 왜 쓰는지에 대한 기능. 자 블루멘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일에 그것을 어떻게든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고 애를 써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이나 과학 등 인간의 지성적인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자 하나씩 생각해보자.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 세계 얘들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이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여러분 규정할 수 없으니까 무슨 감정이 든대? 규정할 수 없으니까 무슨 감정을 나타낸대? 두려움이 생긴대. 근데 이 두려움을 여러분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은유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그걸 대략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우리 옛날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연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치고 막 이러면 벼락이 치면 이런 벼락 쳐가지고 얘들아 나무에 맞으면 이 벼락 맞으면 나무 막 불타고도 이렇게 하잖아.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 어땠을까? 너무 무서웠겠죠. 근데 그 무서웠던 여러분 이 벼락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애가 조금 이따 나오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벼락을 여러분 천둥이란 벼락을 관장하는 여러분 신이 있거든? 혹시 누군지 알아 얘들아? 제우스거든요. 그러면 제우스가 화가 나니까 벼락을 던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지금 빗댄 거잖아.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나서 치는 게 바로 벼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벼락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뭐 할 수 있을까 얘들아? 해소할 수 있는 거야. 하늘이 얘들아 신이 화만 안 나면 벼락이 안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냐면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하니까 철학도 발전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벼락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벼락이란 외치는 걸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기상현상으로서 얘들아 무슨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뭘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거야?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왜 철학과 과학에 대한 개념이 나오냐면 1문단을 봐봐. 1문단을 보면 이 블루멘베르크는 여러분 은유학을 어디에 적용했다고 나왔어요. 철학, 과학, 신화에 적용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에도 여러분 이 은유학이 적용돼서 발전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자 다시 할게.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어. 번개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찾아냈잖아. 근데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아까도 위에 나왔듯이 인간의 실존, 자연의 선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해서
이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줬대요. 그럼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상, 그치.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계속 말 반복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상으로 표현을 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제 무슨 감정을 안 느낀다라는 뜻일까, 얘들아? 두려움. 맞아.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다시 또 예시가 나왔네. 세계를 시계라고 하는 은유라고 나타낸다고 했을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세계는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시계처럼 일정하게 돌아가는 게 이게 세계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 예시에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 이거 세 개잖아, 세 개. 그러면 이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걸 여러분 어떤 이미지, 상으로 표현했어? 시계로 표현하네. 그치? 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이 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 어떻게 이해를 했어, 얘들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지. 이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할 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 두려움을 이제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시 적용할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러분 11조 갈게요. 자,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아까 여러분 이 사람은 신화, 철학, 과학에 적용한다고 했지? 이제 신화에 적용을 해보자. 신화 역시 그럼 다 마찬가지로 역시라고 하는 건 절대적 은유랑 신화를 어떻게 보자는 거야? 똑같이 보자는 거야. 그치? 똑같이 해석해보자. 자,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여러분 자, 해명할 수 없는 사태가 뭐예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여러분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은유로 활용해서 이야기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가 뭐야? 얘들아 이미지가 뭐야? 이야기.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 상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은 신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 여러분 아까 앞문단에 무슨 개념이 나왔지? 네 번째 문단에 네 번째 문단은 은유의 기능이 나왔어. 그치? 은유의 기능은 우리의 뭘 해소해줘 얘들아? 두려움을 해소해줘. 그러면 여러분 얘의 기본적인 기능도 우리 예상해 볼 수 있지. 누구랑 똑같을 거야? 은유랑 똑같아. 두려움을 해소해. 그래서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그것에 이름을 지어 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해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꾸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는데요. 은유랑 똑같은 개념이네. 그치?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 제우스 얘기를 했잖아. 제우스가 이제 번개 너무 무서워. 천둥 사는 게 너무 무서워. 막연한 불안인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아, 신이 화가 나서 지금 벼락치시네? 그러면 이 신을 달래드려야겠다. 신정 가서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불안해지는 거죠. 자,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 나오네. 신이 최초로 언급되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신들은 만물의 질서에 따라 배치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섭리를 신의 권능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이 아무리 거칠고 폭력적이어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할 거라고 믿게 되면서 불안감이 해소가 돼요. 이게 예시죠? 그럼 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예시에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섭리, 그치? 만물의 질서에 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그치? 그러면 어떤 이미지 상으로 표현했어 얘들아? 이미지가 뭐야? 이미지 신, 그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신, 그치? 그러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신으로 이게 상이야. 이게 이미지지.
자,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갖고 있네. 해는 이런 권능을 갖고 있고 달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고 바람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네. 이걸 이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왜 불안하지 않으면 신들을 화나게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도덕성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고 보는 거지. 이게 기능인 거야. 자, 이런 자기보호 기능에서 더 나아가서 신화는 다양하게 변준화되어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축하는 서사로 진화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이 신화의 기능이 나오네요. 또 다른 신화의 기능이 뭐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신화에 뭐 하고 있다? 내포시키고 있다. 자, 여러분 신화는 계속 변한대. 신화는 여러분 계속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하는 여러분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계속 반영되고 바뀌니까. 그러면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니까 신화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자, 봐봐 얘들아. 혹시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서왕무. 혹시 여러분 2년 전하고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 고3 모의고사에 숙향전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거든? 그 숙향전에 이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고전소설하고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야.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얘들아? 동양의, 선생님 이제 고전시가 하면 자주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동양 신화에 나오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지면 헤라 정도? 여신들 중에서 제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이 사람네 집에 여기 나무를 하나 키워. 이게 여러분 신선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신이고 선녀고 신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러분 이 신이 나무를 하나를 키워요. 근데 이 나무에 자라는 열매를 손오공이 다 처먹어가지고 여러분 손오공이 영생을 하게 돼요. 오랫동안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열매를 신들이 원래 먹어야 되는데 손오공이라고 하는 이 원숭이 새끼가 다 처먹어가지고 신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얘들아 이 원숭이를 여러분 동굴에 500년 동안 가둬놔요. 그래서 그 동굴에 가둬놓고 그 500년 동안 외롭게 지냈던 이 손오공을 삼정법사가 구해서 저팔계랑 삼정법사랑 여러분 손오공이랑 해가지고 여러분 사오정이랑 해서 여러분 요괴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 이게 서육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거든. 중국의 옛날 이야기.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 뭘 다 처먹어서 영생을 하게 되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서왕모의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이 나무는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열매가 자라고 있는 나무인 거지. 혹시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를 사라. 그래서 이중섭이 자기 친구 병문안 갔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려줬대. 혹시 알아, 얘들아? 잘 모르겠어? 천도복숭아. 복숭아. 그럼 복숭아야, 복숭아. 여러분 서왕문의 집에 복숭아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그 복숭아는 여러분 신선들이 영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분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신들은 여러분 서양의 신이랑 달라. 서양의 신들은 정말 불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 동양 신들은 여러분 싸우다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굶어 죽기도 해요. 신들이 인간이랑 비슷해요. 근데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왕무한테 잘 보여서 서왕무한테 복숭아를 얻어먹어야 돼요. 이 신들이. 그러면 복숭아를 관장하는 여러분 신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신들 중에서 대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얘들아 이 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자라지. 그럼 이 복숭아가 얘들아 자라는 이 사람의 집을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하게?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에 자주 나와. 복숭아 독자를 써. 우리 고전시가 어휘 암기할 때 나오잖아. 무릉도원. 이 사람의 집이 무릉도원이야. 그러면 무릉도원은 여러분 소동판다. 도연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가 얘들아 이 서왕모라고 하는 집을 묘사할 때 무릉도원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한 것 뿐이고 원래 서왕모의 집은 별천지라고 해요. 이게 이상향이거든요. 별천지. 이상향. 그래서 서왕모는 여러분 동양신화랑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에서 모르면 안 되는 신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서왕모가 지금 이렇게 딱 말을 들면 뭔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녀고 그 다음에 신이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 정말 예쁘게 생긴 거 맞거든. 그래서 막 숙향전 같은 데서 보면 선녀님들은 옷이 막 하늘 막 날아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면 이 서왕모 너무 예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최초의 신화가 기록된 여러분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얘들아 어떻게 나오냐면 반인반수로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아까 예쁜 여자로 지금 인식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원래 제일 최초의 신화가 그려져 있는 그 책을 보면 반인반수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원숭이처럼 생기고 이런 꼬리가 있는데 표범 꼬리를 가지고 있고요. 손은 여러분 약간 독수리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날개도 달고 다녀요. 이 상상해봐. 이 모습은 원숭이처럼 생긴데 표범 꼬리도 있고 독수리 이 손에다가 뭔가 이게 사람보다는 여러분 좀 더 동물, 기괴한 동물같이 생겼잖아. 왜냐면 이 사람은 최초의 형벌의 여신이었거든요. 이러면 형벌의 여신이었다면 얘들아 그 기괴하게 생긴 모습이 왠지 알겠지? 그냥 무서워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벌을 줄 거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서은모가 형벌의 여신이 아니야. 형벌의 여신이 아니라 무릉도원을 관장하는 예쁜 여신이야. 여러분 신화가 달라졌죠? 그럼 이 신화가 달라진 걸 블루벤베르크는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변화이기 때문에 신화도 달라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화가 달라지면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달라졌다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지. 이게 기능 2번. 이게 기능 2번인 거야. 자, 그래서 신화의 의미는 고정 불변한 실체가 아니라 신화의 전승과 수용 과정에서 역사적 존재에 대한 인간의 문화적 선택, 가치관의 선택, 이거에 의해서 의미의 선택과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 가세요. 블루멘베르크의 학문적 여러분 이 탐구는 인간이 자신과 여러분 세계를 이해해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아까 1문단에 나왔었는데 1문단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뭘로 써줬지? 얘들아 1문단 그 마지막 줄에 연구 목적. 그러면 이걸 왜 연구를 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연구 목적으로 인한 여러분 그 결과를 이제 설명할 거야. 은유가 담당한 역할. 은유가 담당한 역할. 그럼 여러분 이게 몇 번째 문단에 나오냐면 3번, 4번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신화의 기능. 이게 아까 5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 이게 5문단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함으로써 인간의 실존에 창조적 본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걸 통해서 인간은 아주 오랜 세월부터 나의 실존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뭘 해왔다는 거야 얘들아? 인간은 창조해왔다는 거야. 인류를, 신화를. 그러면 창조해온 게 인간이 여러분 살아오는 역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는 게 은유잖아요. 근데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건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까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실존이나 세계를 여러분 아까 총체적 현실의 총체적 뭘로 만들어낸다고 했었지 얘들아?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라. 창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은 이렇게 한번 볼 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 여러분 문제 뭘 풀어보냐면 여러분 1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11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정확하게 잘 거길 더 꼼꼼하게 분석하고 선지는 빠르게 점검만 하고 넘어간다. 자, 우선 여러분 케플러가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지동설은 케플러부터가 나오는 이게 여러분 정립된 게 아니라 누가 지동설을 얘기했지? 선생님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난다. 내가 누구였더라? 갈릴레오. 그치? 갈릴레오가 얘기하잖아요. 케플러도 지동설을 주장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아직 명확한 개념이 아니네요. 그러면 불명확한 개념을 여러분 자 그거를 여러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신의 유기체를 닮은 게 아니라 뭘 닮았다? 시계로 닮았다라고 해서 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불명확한 개념을 여러분 상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불명확한 거를 여러분 이렇게 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보면 될까? 디귿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B를 갈게요. 소리 그늘은 장애물에 막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인데 이 소리는 가시광선에 비해서 회절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소리 그늘이 해당하는 영역을 너무 찾기가 어렵대. 그럼 여러분 찾기가 어렵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나 소리 그늘에 대한 이 생각은 빛에 대한 시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해서 소리의 공간상의 분포를 이해하고 음향학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러분 소리 그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면서 빛에 대한 여러분 경험을 하면서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명확하지 않은 거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봐도 될까 얘들아? 명확한 걸로 바뀐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명확하지 않은 거에서 명확한 걸로 바뀌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어? 니은이죠. 그러니까 니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만 보면 명확한 부분에 비유법이 쓰였다고 하는 걸로 본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한 걸 적용한 거니까 뭘로 봐도 돼? 이 부분만 기억. 전체는 니은, 저 부분은 명확한 거니까 기억.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자, 다위는 종의기원에서 여러 사투리가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진 거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얘들아 뭐뭐한 거와 마찬가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유추지만 유추는 거는 비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었지? 그럼 비유를 한 거야. 은유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종이 별개의 기원을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주장했어. 근데 여러분 진화로는 지금 받아들여지는 개념이잖아요.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뭘로 보면 되는 걸까 얘들아? 기억으로 봐도 돼. 자, 이건 신이 생물을 창조했던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명한 생리학자인 디 부아레몽은 항해 중에 배가 난파가 되면 조난자가 물에 빠지면서 매달려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은유법이 쓰였거든? 그러면 이 은유는 여러분 지금 무슨 은유라고 봐도 되냐면 태도를 설명했어. 우리가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행동을 해라라고 비유해 준 거거든. 그래서 태도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태도를 설명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가 뭐였어요? 디귿이죠. 절대적 의미죠. 디귿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설명이 지금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게 봐봐. 1번은 A인데 디귿으로 볼 수 있대. 2번은 B인데 니은으로 볼 수 있대. 3번은 여러분 지금 B인데 기억으로도 볼 수 있대. 4번은 C인데 니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 C는 뭐하고 뭘로 구분했어? 기억과 디귿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4번에서 여러분 이 조상들이 비롯됐다는 주장을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한 거라면 니은이 아니라 불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였잖아. 기억으로 고쳐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C가 일단 5번은 C가 디귿으로 표현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건 4번밖에 없어. 4번이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 다 읽어봤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얘기했지만 읽으면서 얘는 우리가 디귿, 기억, 니은 이렇게 표현 예시를 적용해봤으니까 그게 맞는지를 여러분 매칭만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기를 더 꼼꼼히 그 다음에 선지는 빠르게. 알겠지?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올 거야. 자, 선생님 하나만 더 설명할 거야. 그럼 우리 앞에 선생님이 여러분 그 6쪽, 7쪽에 있는 도요새에 관한 명상 이걸 한번 설명하자. 도요새에 관한 명상. 여러분 6쪽, 7쪽으로 가세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소설은 여러분 이제 기출에도 나왔던 지문인데 이 예시문항에 여러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도요새에 대한 명상은 여러분 제목을 봐봐. 도요새라고 하는 새에 대해서 여러분 뭘 하겠대? 명상이 뭐야? 생각이지. 그러면 도요새에 대한 생각을 여기 나온 인물들이 다 다르게 돼. 그래서 선생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 자, 여러분 이 도요새를 보면서 여기 주인공인 병국이가 있어요. 여러분 병국이는 서울에서 대학생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읽어보면 공장 나오고요. 폐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저번 중간고사 때 모두 공통으로 난소공을 배웠는데 난소공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지? 처음에 70년대 산업화였지. 그럼 여기서 이제 공장, 폐수, 노동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시대 배경이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7, 80년대에 얘들아 이 대학생,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건 정말 지식인이죠. 그러면 이 병국이는 지식이냐? 아빠 엄마가 막 뿌듯해.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런 지방에 살고 있는 애인데 학교를 이번 학기에 가야 되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의아해. 왜 학교 안 가냐? 이번 학기 왜 학교를 안 가냐? 휴학을 했냐? 뭐라고 해도 애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고 맨날 뭐 하러 다니냐면요. 공장 폐수 조사하러 다녀요. 공장 폐수를 몰래 버린다? 안 버린다? 뭐 이런 걸 조사해서 이러면 시청에 이걸 고소를 해버려. 그러면 병국이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들아 뭘 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나름 저항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노동운동처럼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사회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학교를 안 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럼 병국이 서울에서 뭐 했을까요? 사회운동이에요. 맞아요. 이러면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 얘들아? 퇴학을 당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몰라. 근데 여러분 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퇴학을 당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방으로 내려와서 여기서도 얘들아 막 사회운동에 대한 걸 설명을 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병국의 동생이 나와요. 근데 병국의 동생은 뭘 하러 다니면 공부를 못해. 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얘들아 총으로 여러분 도요새 이런 여러분 그 철새들을 여러분 수렵을 해요. 수렵을 하고 걔를 박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새를 왜 박제할까요? 새를 왜 박제할까 얘들아? 팔려고. 요즘은 그런 박제하면 안 돼. 예전에는 박제를 하는 이유가 팔려고야. 그러면 여러분 병국이는 여러분 이 새를 무슨 거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얘는 수단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아버지는 여러분 전쟁이 나서 6.25 전쟁이 나서 여러분 북에서 여러분 월남면 이 피난을 오신 분이에요. 피난을 오니까 매일같이 얘들아 도요새가 얘들아 북쪽으로만 날아가면 그래서 이러고 봐.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얘들아 새를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아버지는 이 새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매개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미 기출에 도요새에 대한 명상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명상에서 여러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 시험에 이미 나왔어. 근데 이 예시문항에는 요게 나온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병국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랑 왜 갈등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이거 오늘 다 풀어오시고 다음 주 주말에는 여러분 뭘 해야 돼? 내신 시간표로 와야지. 내신 시작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24일부터 여러분 내신 시간이야.